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통해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삶의 지혜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그리스 북부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제자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실천하는 철학자였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말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관계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30가지 명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철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30가지 삶의 지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행복은 활동에 있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에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삶의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무언가를 성취한 후의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활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운동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몸이 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행복은 운동이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그 운동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가르칩니다. 행복은 그 일이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그 돕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은 하프를 연주함으로써 하프 연주자가 된다. 좋은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된다.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마세요.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활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한번 멋진 일을 해낼 거야. 그러면 성공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의 제비가 봄을 만들지 못하듯이 하루의 선한 행동이 좋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루 친절하게 산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친절함을 실천하면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매일 운동하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감이 떠오를 때만 글을 씁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분이 좋을 때만 글을 씁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요? 반면 다른 사람은 매일 아침 30분씩 글을 씁니다. 영감이 있든 없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매일 씁니다. 1년 후 누가 더 나은 작가가 되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탁월함은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대신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하세요.
매일 아침 10분 걷기, 매일 저녁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가족에게 감사 인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덕을 실천하는 삶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과 덕을 연결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도덕이고 뭐고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덕을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고. 덕이란 무엇일까요? 용기, 정의, 절제, 지혜, 관대함, 정직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로 돈을 번 사람이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간 사람이 평온할까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절대 얻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행복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직하게 일해서 적은 돈을 벌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누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볼 때 누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악한 행동은 그 자체로 처벌이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길. 힘들고 느리지만 올바른 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네 번째 명언입니다. 질 좋은 삶의 목적은 성격을 키우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스펙, 학벌, 연봉, 외모.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묻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는가? 저 사람은 돈이 많았어 라고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고 싶은가요?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을 행동의 패턴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지갑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이 순간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지갑을 가져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주인을 찾아주려 노력하는 사람. 이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든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하면 용감한 사람이 된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루하루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불행한 건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건 가난하게 태어나서야. 내가 불행한 건 사회가 불공평해서야. 물론 환경의 영향은 존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큰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 상황은 우리에게 행복의 재료를 줄 뿐이다.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야.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어. 상황은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각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당신에게 불쾌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버스를 놓쳤거나 상사에게 혼났거나 친구와 다퉜거나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짜증내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행복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6번째 명언입니다. 덕은 두 가지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중용 이론입니다. 그는 모든 덕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 잡힌 중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입니다.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의 중간입니다. 자신감은 교만함과 비굴함의 중간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나는 용감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나는 절약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인색해집니다. 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덕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를 내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한 극단은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은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는 것입니다. 중용은 무엇일까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화를 내되 그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쓰는 것. 한 극단은 아껴야 할 곳에서도 돈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은 분수에 맞지 않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중용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되 불필요한 곳에서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대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중용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기술이며 지혜이며 연습이 필요하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어떤 덕을 키우려 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가? 진정한 중간은 어디인가? 용기를 키우고 싶다면 무모하지도 비겁하지도 않게,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게.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균형의 기술입니다. 7번째 명언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건강을 해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원리를 건강에도 적용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양극단에서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운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운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적절함에 있다고.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전혀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부상을 입고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적절한 운동, 적절한 휴식,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과식하면 비만과 질병에 걸립니다. 적절한 양, 적절한 영양, 이것이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 건강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과로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적절한 일, 적절한 휴식, 이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혼자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적절한 교류, 적절한 고독, 이것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은 과잉과 결핍을 모두 싫어한다. 자연은 균형을 사랑한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극단으로 치우쳐 있나요? 너무 많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게을러졌나요? 너무 많이 먹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굶고 있나요? 중간을 찾으세요. 그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8번째 명언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은 우리의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과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기쁨을 느끼고 정의로운 일을 할 때 만족을 느낍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할 때는 불편함과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고통을 느낀다면 당신은 아직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운동이 고통스럽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운동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진정한 운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남을 돕는 것이 귀찮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을 돕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교육은 사람들이 올바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잘못된 것에서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나요? 무엇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나요? 만약 나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당신의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즐거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고. 9번째 명언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빠른 배송, 빠른 음식, 빠른 결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훌륭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그늘 아래 앉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후손들을 위해
나무를 심는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가치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풉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이것은 쓴 경험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달콤한 열매입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싸우고 화해하고 오해하고 이해하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쓴 경험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달콤한 열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쉬운 길은 항상 유혹적이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한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지칩니까? 당장 포기하고 싶습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미래의 달콤한 열매로 이어질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인내하세요. 지금의 쓴맛은 나중의 단맛을 위한 투자입니다. 10번째 명언입니다. 폭력적인 감정의 극단은 이성을 파괴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감정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분노, 두려움, 욕망, 슬픔, 이런 감정들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사람들은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관계를 깨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진정하고 나면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 상태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작은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극도의 욕망은 어떨까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도박에 빠지고 관계를 망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은 항상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불안해.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둘째, 잠시 멈추세요.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쉬고 10까지 세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셋째,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0. What?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라. 감정을 경험하되 감정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다음에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감정은 타당한가?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가? 잠깐의 멈춤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명언입니다. 친구 없이는 아무도 살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다른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봤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우정의 질이라고.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유용함에 기반한 우정.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돼. 이런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둘째, 즐거움에 기반한 우정. 저 사람과 있으면 재미있어. 이런 관계는 재미가 사라지면 끝납니다. 셋째, 덕에 기반한 우정. 나는 저 사람의 인품을 존경해. 이런 관계만이 진정한 우정이며 평생 지속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이 어려울 때 함께 슬퍼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승진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질투하고 어떤 친구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당신보다 더 기뻐합니다.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비웃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곁에 남아 위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함께 소금 한 가마니를 먹어봐야 친구를 알 수 있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가요? 이익이나 재미가 아니라 인품으로 연결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소중히 여기세요.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우정을 만들어 가세요. War.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 12번째 명언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우정은 거울과 같다고. 당신이 좋은 친구라면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인 친구를 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당신이 친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친구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친구도 당신의 성공을 질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울 때 친구를 버린다면 친구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먼저 도움을 주고 먼저 축하하고 먼저 위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비슷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친구의 모습이 곧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좋은 친구를 얻고 싶다면 먼저 자문해 보세요. 나는 좋은 친구인가? 내가 나라면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을까? 정직하게 답하세요.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더 경청하기, 더 배려하기, 더 정직하기, 더 신뢰할 수 있기. 이런 변화들이 당신을 더 좋은 친구로 만들고 결국 더 좋은 친구들을 끌어당깁니다. 13번째 명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제2의 자아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중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요청하지 않아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자신처럼 아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이 그의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지적하고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당신이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것도 비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는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술에 빠지거나 나쁜 관계를 계속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은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다릅니다. 이건 내게 좋지 않아. 나는 내가 걱정돼. 심지어 당신이 화를 낼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아첨하지 않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교만하지 마.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렇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친구는 거울이다. 그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실을 말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친구?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없다면 그런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런 친구가 되세요.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14번째 명언입니다. 혼자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잘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지적인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과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것을 지적해 줍니다. 둘째,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서 모호하던 것이 말로 표현하면서 정리됩니다. 셋째, 친구의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사고를 날카롭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학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가 거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진리를 탐구한 것처럼 우리도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장을 옮길까, 사업을 시작할까, 관계를 끝낼까. 혼자 고민하면 같은 생각이 빙빙 돕니다.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친구와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길 바라?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생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끕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습니다. 혼자 읽으면 이해한 만큼만 얻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읽고 토론하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는 지혜로운 친구들과 함께한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지혜는 더욱 빛난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고민이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책을 읽을 때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좋은 대화는 당신을 더 똑똑하게,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의 지적인 가치입니다. 15번째 명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번영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성공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2배가 됩니다. 우리의 슬픔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절반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승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리고 축하를 받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당신의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반대로 혼자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쁘긴 하지만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성공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싶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합니다. 친구 없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나누세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가족과 축하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반대로 어려울 때도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친구들과 나누세요. 그들의 위로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행복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이것이 우정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16번째 명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첫 문장입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기를 보세요.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만지고 입에 넣고 탐구합니다. 이게 뭐야? 왜 그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는 먹고 마시는 욕구만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이 욕구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 더 배워서 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으되 죽은 것이라고. 왜 배워야 할까요? 첫째, 배움은 그 자체로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그 기쁨, 아하 하는 순간의 희열.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둘째,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셋째, 배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지는 우리를 편견과 두려움의 포로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식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육은 순경할 때의 뿌리이며 역경할 때의 피난처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한 사람은 배움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문제를 더 잘 해결할까요? 당연히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배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풍부해진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배움을 계속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17번째 명언입니다. 경험 없는 젊음보다 지혜로운 노년이 낫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얻는 경험적 지혜는 더욱 소중합니다. 젊음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반면 나이 든 사람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이는 논리를 알지만 노인은 삶을 안다. 무슨 뜻일까요? 젊은이는 이론적으로는 많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직장, 가정, 이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경영학 책을 많이 읽었고 이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실패를 겪고 배웁니다. 반면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기회인지 압니다. 이것이 경험의 힘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요한 조건을 대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50년 동안 반복한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고집이다. 진정한 지혜는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입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성공에서 원리를 찾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 이것이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성찰하세요. 당신이 성공을 경험했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무엇이 효과적이었을까? 이것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분석하세요. 경험은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지혜로 바꾸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18번째 명언입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책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어려운 개념과 씨름하고 시험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쓴 경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하고 좌절합니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고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이 고통을 피하지 마라. 이것은 성장의 신호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힘들게 배운 것은 평생 당신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한다. 뿌리가 깊어지는 과정은 보이지 않고 느리다. 하지만 그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튼튼히 서고 폭풍을 견디고
열매를 맺는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성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몇 달은 고통스럽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진도가 느리고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악이 주는 기쁨, 성취감, 자신감, 이것이 달콤한 열매입니다.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합니다. 쓴맛을 피하려는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없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배우는 것이 힘들고 지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완전히 배우면 어떻게 될까? 그 달콤한 열매는 무엇일까? 미래의 그 기쁨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조금만 더 버티세요.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분명 달 것입니다. 19번째 명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지식은 도구입니다. 지식은 무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무지한 사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무지한 사람을 노립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지는 최악의 가난이다. 돈이 없는 것보다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하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의학 지식이 없습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병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은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있습니다. 그는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합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기회가 왔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사기인지 진짜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기에 당하거나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식은 어둠 속의 횃불과 같다. 그것이 있으면 길을 볼 수 있고 없으면 헤맨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무책임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계속 배우세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지식을 사용하세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기회를 잡고 더 현명한 삶을 사세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식의 힘입니다. 20번째 명언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르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공부할 때도 배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더 깊이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르치려면 자신이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아는 것으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학생의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합니다. 셋째,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합니다. 설명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고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먼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배움의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학을 공부합니다. 0, 1,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가르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선배는 자신의 업무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가르치면서 자신도 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학자는 가장 훌륭한 교사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무언가를 배웠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동료든.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세요. 스터디 그룹을 만드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당신은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윈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가르침은 배움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21번째 명언입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의 중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이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덕목이 바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오해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합니다. 첫째, 비겁한 사람. 그는 두려움에 압도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며 삽니다. 둘째, 무모한 사람. 그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셋째, 용감한 사람.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면 미움받을 거야. 승진에 불이익이 생길 거야. 그는 침묵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무모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신의 입지만 나빠집니다. 용감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두렵지만 침착하게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없이는 어떤 덕도 실천할 수 없다. 올바른 것을 아는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 앞에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 합리적인가?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의 대가는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22번째 명언입니다. 정의는 완전한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모든 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되는 덕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절제, 지혜는 개인적인 덕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사회적인 덕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정함, 평등함, 합당함. 이것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는 두 가지 정의를 구분합니다. 첫째, 분배적 정의. 각자의 기여에 따라 보상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진 사람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교정적 정의.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은 보상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받고 아무도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보너스를 나눠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팀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평등해 보이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누군가는 최소한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방식은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때렸고 다른 사람이 반격했습니다. 교정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때린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쪽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합니다. 부정의는 사회를 파괴한다.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사회는 무너진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나눌 때 정의롭게 하세요. 단순히 평등하게가 아니라 공정하게. 당신이 잘못을 바로잡을 위치에 있을 때 용기 있게 하세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23번째 명언입니다. 평등은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의롭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중 가장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그는 절대적 평등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례적 평등, 즉 기여의 비례한 분배가 진정한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성적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게으른 학생이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공정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공정함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한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같은 돈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정할까요?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차등은 기여와 책임에 대한 것이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두 환자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둘 다 생명이 위급합니다. 이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생명 앞에서는 부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를 정할 때는 다릅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례적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플루토를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정의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무조건적인 평등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공정함을 추구하세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지만 기여와 책임에 대한 보상은 비례적으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정의입니다. 24번째 명언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정의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공정하게 행동하려 노력한다면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실제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더 받았습니다. 점원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정의는 중요해. 하지만 이건 작은 돈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가버립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잘못된 거스름돈을 돌려줍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아무도 보지 않든 보든 옳은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료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며 침묵합니까? 아니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합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비록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합니다. 정의에 대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하루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줄을 설 때 새치기 하지 않기, 약속, 시간 지키기, 거짓말 하지 않기, 자신의 실수 인정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당신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로운 개인들이 만든다고. 그리고 정의로운 개인은 매일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25번째 명언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죽으려 하지도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용기와 무모함을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위험을 추구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위험 자체를 즐기지 않는다. 그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만 위험을 감수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군인이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 즉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단순히 스릴을 즐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불의를 보고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용기입니다. 가치 있는 것, 즉 정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논쟁적인 말을 한다면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경솔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위험 앞에서 냉정하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무모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듭니다. 그 결과 자신도 다치고 구조도 실패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장 안전한 통로는 어디인가? 도구가 필요한가?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두 사람 모두 위험을 무릅썼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는 무모함이고 하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낭비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위험은 필요한 것인가? 더 현명한 방법은 없는가? 진정한 용기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현명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현명한 방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26번째 명언입니다. 절제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쾌락을 전혀 즐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때와 장소에 맞게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금욕을 추구합니다. 모든 즐거움을 죄악시하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절제합니다. 과식, 과음, 과소비 모든 욕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둘 다 잘못되었다고. 진정한 절제는 쾌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제 있는 사람은 쾌락을 즐기지만 쾌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쾌락을 즐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한 극단은 음식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살기 위해 먹을 뿐이야. 이런 사람은 음식의 즐거움을 박탈당한 삶을 삽니다. 다른 극단은 음식에 중독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먹고 배가 불러도 먹고 건강을 해치면서도 먹습니다. 절제는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적절한 양만 먹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마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은 무절제입니다. 적당히 마시며 즐기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사는 것은 무절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말에게 고삐를 채우는 것은 말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다. 말이 주인을 태우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절제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쾌락에 이끌릴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이것에 끌려가는가? 이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적절한 정도라면 즐기세요. 하지만 만약 통제할 수 없이 이끌리는 것이라면 멈추세요. 절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유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27번째 명언입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면 강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통제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나는 참을성이 없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의지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근육처럼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합니다. 대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면 한 달 동안 모든 간식을 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만 저녁 간식을 참아보세요. 이 작은 성공이 의지력을 키웁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오늘 하루 성공했다면 내일도 해보세요. 일주일 성공했다면 한 달로 늘려보세요. 근육을 키우듯 조금씩 부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셋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의 절제된 행동이 절제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반복된 절제된 행동은 반드시 절제 있는 사람을 만든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 합니다. 첫날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듭니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납니다. 작은 성공입니다. 의지력 근육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셋째 날 또 성공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한 달 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쾌락을 거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해도 되지만 때때로 의도적으로 거부해 보세요. 커피를 좋아한다면 가끔 마시지 않아 보세요. SNS를 즐긴다면 하루 동안 접속하지 않아 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의지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강해진 의지력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부터 하나를 선택하세요. 작고 구체적인 하나. 오늘 하루만 간식을 안 먹겠다. 오늘 하루만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 오늘 하루만 스마트폰을 침대에 가져가지 않겠다. 이 작은 승리가 당신의 의지력을 키울 것입니다. 28번째 명언입니다. 충동을 따르는 사람은 야수와 같고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신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동물과 신 사이의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동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화나면 공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이성이 충동을 다스리는 삶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화가 났습니다. 충동은 말합니다. 저 사람을 때려, 소리질러, 복수해. 하지만 이성은 말합니다. 잠깐, 이렇게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진정하고 대화하자. 이 순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합니다. 충동을 따르면 동물적입니다. 영, 와, 이성을 따르면 인간적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다이어트 중입니다. 야식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충동은 말합니다. 배고파, 지금 먹어. 한 번쯤은 괜찮아. 하지만 이성은 말합니다. 오늘 참으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내일 아침 후회하고 싶지 않잖아.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의 능력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성을 따르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충동은 강력하고 즉각적입니다. 이성은 약하고 느립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이성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성은 작은 불빛과 같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춘다. 하지만 바람에 쉽게 꺼진다. 우리는 이 불빛을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다음에 강한 충동을 느낄 때 잠깐 멈추세요. 10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자문하세요. 이것은 충동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10분 후에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 잠깐의 멈춤이 당신을 동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29번째 명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승리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외부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큰 회사를 세우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들은 분명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더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한계가 있지만 내부의 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 두려움, 탐욕, 게으름, 교만. 이것들과의 싸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반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도 자신을 다스리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직원들을 학대하고 가족과 싸웁니다. 그의 성공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화가 나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불안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정복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 칭기즈 칸, 나폴레옹.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가 자신의 욕망, 분노, 교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는가?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외부의 성취만 추구하지 마세요. 내부의 성장에도 집중하세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되 동시에 탐욕을 통제하는 법도 배우세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되 동시에 교만을 경계하세요. 더 큰 성공을 원하되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30번째 명언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생각,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 이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당신의 야외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날씨에 화를 냅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재수 없어. 하지만 날씨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대안을 찾습니다. 그럼 실내 활동을 할까? 아니면 날짜를 바꿀까?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상사가 나를 싫어해. 회사가 불공평해.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앞을 봅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오로 그는 통제할 수 있는 미래에 집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뱃사공은 바람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돛을 조절할 수 있다. 현명한 뱃사공은 바람을 탓하지 않고 돛을 조절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체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실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품위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0가지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행복은 활동에 있고 탁월함은 습관입니다. 중용이 진정한 덕이며 우정은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배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하고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정의는 완전한 덕이며 절제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삶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행동, 매일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1년 후의 당신을 만들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2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가 남긴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